(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중국의 액션 배우 이연걸의 투병 소식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부쩍 노화된 얼굴에 치료받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명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TV에서 많이 보는데요. 게다가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1위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갑상선 건강이 위험 수위가 아니냐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순서죠. 건강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이금숙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인데요.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흐르는 길인 콩팥과 요관, 또 방광, 요도 등의 요로계에 생긴 돌을 말하는데 우리 몸속 칼슘과 요산, 인산 등이 배출되지 않고 굳어져서 이렇게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로결석은 땀 흘리는 계절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로결석은 우리 몸의 탈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기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앙대병원에서 2009년에서 201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68만여 명의 요로결석 환자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온에 따른 요로결석 발병률을 분석했는데요. 기온이 27도 이상이 되면 발병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돼 소변 속에 있는 칼슘과 요산 등이 뭉쳐져서 요로결석이 잘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하고요. 야외 활동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대부분 콩팥에 있는데요. 이 콩팥에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돌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을 막으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요로결석은 크기가 4mm 이하면 90% 이상이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발출돼 기다리면 되지만 4mm 이상이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내시경 시술을 통해 물리적으로 빼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요로결석 제거를 위해서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내시경의 발달로 현재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대부분 시술로 끝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결석을 분쇄한 다음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또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볼펜심 정도 굵기의 부드러운 내시경을 요도에 넣어 결석을 눈으로 보면서 레이저를 쏘아 결석을 부숴서 빼내는 시술도 있습니다. 이 시술의 경우는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지만 체외 충격파 쇠석술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결석 제거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콩팥에 2cm 이상의 큰 결석이 있으면 등에 구멍을 뚫어 콩팥에 내시경을 넣은 다음 제거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결석은 제거해도 5년 내 재발률이 50%나 됩니다. 요로결석은 재발이 잦으면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심할 경우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는 매일 2리터의 물 마시기, 또 라면 등 과다한 나트륨 식품 섭취 피하기,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가는 여름철 요로결석 고위험군인 남성이나 비만, 또 통풍 환자는 수분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여름. 하지만 유독 더위를 못 참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뮤지컬 배우가 갑상선암 전이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상선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예.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살이 빠진다. 뭐 얼핏 들으면요 부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게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이 갑상선 때문이라고요. 예. 갑상선은 우리 목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한 4cm 정도의 기관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갑상선, 우리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소화 기능, 혈액순환, 호르몬 기능, 그런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물론 많아지면 우리가 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호르몬, 가장 중요한 호르몬 기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의 다이어트 때문에 이불로 걸린다든지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전체를 조율하는 이 윤활유 역할을 예.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예. 갑상선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들 또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갑상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 저하증. 예, 그리고 네. 갑상선이나 조직 자체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갑상선염,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갑상선 결절, 그리고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갑상선암 등 아주 네. 다양한 질환들이 이 조그만 조직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신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갑상선 질환들이요. 주로 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들인가요? 예, 갑상선의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연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네.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자극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이제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갑상 기능 항진증 저하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갑상 자체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결절이나 암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만 모든 것이 또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은 또 아니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요. 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 먼저 갑상선 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연예인들의 갑상선암 수술 소식이나 또 투병 소식을 TV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여성 1위 암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암, 뭐 그만큼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암 진행 속도가 워낙 좀 느리고 또 초기에 잡으면 완치율도 높다고 해서 착한 암이라고도 네. 불린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뭐 암이 그냥 암이면 암이지 착한 암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95%를 차지하는 유두암이라든지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이가 느리고 그 다음에 전이를 잘 하지 않고 이게 잘 퍼지질 않는다는 거죠. 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수술했을 경우 우리가 보통 착한 암을 이야기할 때는 5년 생존율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예, 근데 또 얘기네요. 갑상선 암 중에 네. 일부 이제 그 미분화암이라든지 위험한 암들이 보일 수 있고 이런 암들은 전이해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착한 암이지만 개인에게는 반드시 착한 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는 본인이 뭐 지레 짐작해서 착한 암이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갑상선암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기의 조직형이 어떻게 되고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책입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갑상선 암이다. 네. 그러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잠을 잘 자고 휴식도 잘 취했는데 자도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은 이제 갑상선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갑상선 암이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암은 오히려 증상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무서운 암이라서 우리가 조기 검진, 갑상 초음파 등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하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증상들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하시모토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방치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에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피곤했을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네. 뭐 혈당 검사, 간 기능 검사와 더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갑상선 암이 전이도 잘 안 되고 또 진행 속도도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냐 또 말아야 되냐라는 여부를 놓고도 얘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초기일 경우에 네.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크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크기가 아주 그러니까 1cm 정도가 크면 의사들 잘 판단해서 조기에 수술하는 게 굉장히 낫다는 견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사이즈가 작으면서 조직형 자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형, 자라는 속도, 림프절의 전이, 그다음에 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되고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했을 때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갑상선 암의 수술 적응증이 되는 것은 우리 담당 전문의가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조기에 수술을 하시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갑상선 결절을 수술하지는 않지만 수술해야 되는 갑상선 암은 조기에 수술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우리 생명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한 1cm 정도면은 이제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이제 크기가 좀 큰 건가요? 그 크기가 크고 거기서 조직형으로 암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크게 작다고 해서 모든 게 또 안심할 수는 없다는 네.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갑상선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진단하에 자기 갑상선 암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면 되고 요즘에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요오드 치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또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요. 호르몬제를 네.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호르몬제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또 뭐 중간에 끊으면 다시 암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예, 지금 최근 이제 트렌드는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을 때는 전절제술, 갑상선이 두 옆, 나비 모양 두 옆으로 돼 있는데요. 두 옆을 다 절제하는 경우인데 네. 아주 국한이 돼 있고 명확하게 이거는 자라는 속도가 늦다 그러면 반만이 이렇게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안 드셔도 되겠죠. 호르몬 약을 안 드셔도 되지만 완전히 절제했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드셔주셔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을 적절하게 섭취해야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억제되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갑상선뿐만이 아니라요. 갑상선 암뿐만이 아니라 갑상선 질환이 있는 네. 분들이라면 손사래를 칠 음식들이 있어요. 네. 바로 뭐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요. 뭐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먹으면 이건 안 좋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요. 옛날에 우리 선조도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미역 같은 것도 네.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요오드 섭취가 그렇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요오드 섭취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갑상선 암의 이제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적절하게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암을 절제하고 나서 남은 병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의 어떤 수치 자체를 떨어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그런 어떤 아까 요오드가 많이 들은 음식을 좀 자제하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오드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에 좋지 않다고 이제 와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기간만 아니면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여 주시면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해조류를 마음껏 먹되 수술 후에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기 전에는 좀 그 2주 정도는 좀 조심을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앞서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을 하라고 했는데 네. 이 반대인 경우를 저하증이라고 네, 맞습니다. 한다고 해요. 예. 이거는 또 어떤 질환인가요?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을 좌우하는 이제 갑상선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제 세균들의 어떤 침범들에 의해서 조직이 망가지는 거죠. 네. 망가져 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상선이 떨어지면 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려지고 되게 축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체중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푸석푸석해진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작용들이 있고 갑상선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아급성 갑상선염, 급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약간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에서 90% 이상이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자가 면역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 자체에서 자기 세포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게 기능이 항진되는 쪽으로 정식시키든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라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진다 되니까 심박수도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땀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대사가 빨라지니까 갑상선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니까 그래서 살이 빠지고 예, 그다음에 눈 뒤에 있는 조직 같은 경우 우리가 조직까지도 이제 성장하면서 안구 돌출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이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약물이나 그다음에 방사선 요오드 수술 등에 잘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갑상선 질환이 자가 면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평소에 예방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은 자기 몸에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그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란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 몸에 이제 그 아토피 질환이나 천식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몸의 건강 상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SEN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뭐 대화를 한다든지 명상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 엑서사이즈를 해주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이제 드시는 뉴트리션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SSEN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또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엑서사이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뉴트리션. 네. 그러니까 센 몸이 되면 갑상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갑상선 질환, 이것이 궁금하다에서 모아봤습니다. 갑상선 건강에 대한 상식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갑상선암 환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일단 갑상선암 환자가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역시 맞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갑상선암에 걸렸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유방암도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가설도 있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갑상선암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의 어떤 영향을 받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호르몬이란 특성 아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같이 많이 동반되는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암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꼭 유방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갑상선암에 걸리면 임신이 불가능하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제도 먹고요. 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임신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정답이 뭔가요? 예,
X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제가 네. 아까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갑상선암에 걸렸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그 방사선 요오드를 치료를 받는 동안은 이제 임신을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치료가 돼서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상인과 똑같이 임신을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호르몬제가 태아에게 전혀 영향을 네, 미치지 예, 예, 않으니까 예,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볼게요. 손톱에 때가 많이 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건 질문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예. 손톱에 때가 꼈다고 해서 이걸 의심을 해야 된다고요? 예, 조금 이제 네. 웃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생활 속의 지혜니까 오, 옵니다. 오예요? 예. 제가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그레이브스병인데 그레이브스병이 안구 뒤에 있는 조직이 튀어나온 거. 자라면서 네. 안구의 도출증이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조직의 어떤 다 생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그런 것에서 심장도 빨리 뛰는 것처럼 손톱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손톱이 빨리 자라고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손톱 밑에 때가 낄 아,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예,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평소보다 손톱에 때가 많이 낀다면 끼면서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소견이 있을 때는 가까운 단골의원에 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간단하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엔 이게 웃기고 넘기는 이런 질문 같겠지만 손톱에 혹시 때가 손을 잘 씻어도 만약에 네. 손톱에 때가 좀 잘 그렇죠. 낀다, 평소보다 낀다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기 몸에서 자기 신호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그쵸. 소중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 예, 알죠. 예,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나친 채식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 네. 아니 뭐 채식 다들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나요? 정답은 뭔가요? 오인가요? 뭐 물론 이제 제 앞에 포인트는 지나친이겠죠. 지나친, 예, 네. 채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몸에 좋을 수가 있는데 아까 갑상선 어떤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요오드입니다. 네. 그래서 요오드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오드 섭취에 따라서 나중에 갑상선 암에 이제 어떤 분포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지나친 채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오드가 섭취에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 채소를 먹을 때는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뭐 마늘이나 토마토, 또 당근도 익혀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고 체내 흡수도 더 잘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는 전이가 느리고 또 수술 경과도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가족 중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있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갑상선 검사 받으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옥입니다. 오늘은 항암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와 마늘을 가지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데치고 나서 꼭 짜주세요. 꼭 짜가지고 물기를 다 제거해 주셔야지 맛있는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통마늘을 다져줍니다. 그냥 요리하실 때 그냥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날 아버님이 뭐 술을 늦게까지 드시고 들어왔으면은 그 남편분을 생각하시면서 만만해 딱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뭐 주변분에 뭐 싫으신 분들이 있으면 딱 생각하면서 얼굴을 그린 다음에 한번 지그시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요리가 되겠죠.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풀리고요. 데친 베이컨을 잘게 다져주세요. 모든 재료가 준비됐고요. 순서는 맨 처음에 마늘을 볶다가 마늘에서 마늘 아린 맛이 빠지면 베이컨 넣고 브로콜리 넣고 버무려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브로콜리를 중요한 게 있어요.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하면 브로콜리에 소금, 후추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건 짜고 어느 건 맵고 자기 맘대로 놀아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조건 브로콜리를 넣기 전에 소금, 후추 간을 미리 해주세요. 자, 소리가 나죠? 그래서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베이컨과 마늘을 이용한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는 전이가 느리고 또 수술 경과도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가족 중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있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갑상선 검사 받으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